일일 삼식, 과식이 만성 피로를 만든다. 여러분은 다음 증상들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가? 식사를 하고 나면 바로 잠이 쏟아진다. 최근에 위가 약해진 것 같다. 금세 피로가 몰려온다. 무언가 하고 싶은 의욕이 없고 하더라도 허둥대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체력 저하나 운동 부족 등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어쩌면 과식, 특히 당질의 과다 섭취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을 들으면 분명히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니다. 일일 삼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과식이 될 수 있다. 성인 한 명이 필요로 하는 일일 총 칼로리는 1800에서 2200kcal 전후라고 한다. 한편 현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외식이 잦은 사람은 아무래도 고칼로리 식사를 하기 쉽다. 감자튀김과 음료수가 따라오는 햄버거 세트 하나만 먹어도 1000kcal가 훌쩍 넘으며 패밀리 레스토랑에는 800에서 1000kcal 정도의 메뉴들로 가득하다. 다시 말해 하루 3번의 식사를 모두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칼로리의 1.5배에서 2배나 되는 양을 섭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고혈압, 노화, 생활습관병, 비만은 백해 무익. 과식은 다양한 몸의 이상을 초래한다. 먼저 내장의 피로를 꼽을 수 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위장과 간장이 소화시키려면 몇 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그런데 원래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한 음식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면 내장은 쉼 없이 일을 해야 하고 마침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내장의 기능이 떨어져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뿐더러 노폐물을 깨끗이 배출하지 못해 면역력이 저하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한편 과식은 비만을 부른다. 우리가 식사로 섭취한 당질과 지질의 일부는 뇌의 근육, 내장 등이 일을 하기 위한 에너지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근육과 간장에 저장되는데 여기서도 다 흡수하지 못하고 남은 것은 중성지방의 형태로 지방세포에 쌓인다. 다시 말해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많이 먹으면 그만큼 지방이 증가하는 것이다. 과도한 지방, 특히 내장지방에서는 유해 호르몬을 분비하여 혈당치 상승, 고혈압, 혈전 형성 등을 초래한다. 또한 유해 호르몬은 만성 염증 상태를 불러와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과식은 몸을 녹슬게 하는 활성산소를 증가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과식은 피로와 나른함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고지혈증 등의 동맥경화성 질환, 뇌출혈이나 뇌경색,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 나아가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양한 질병의 온상이 되는 당질의 과다 섭취. 게다가 현대인의 식사는 특히 당질을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 성인이 필요로 하는 탄수화물은 하루 약 170g 정도라고 한다. 한 공기의 밥이 함유한 당질은 50g 정도이므로 하루에 밥 3공기를 먹으면 그것만으로 원래 필요로 하는 당질을 섭취하게 된다. 다시 말해 하루 3공기의 밥과 함께 디저트를 먹으면 그것만으로 당질 과다가 되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지금 슈퍼마켓에서 팔고 있는 가공식품과 반찬의 원재료를 살펴보면 식품 대부분이 당질을 함유하고 있다. 식품 각각에 들어있는 당질은 소량이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몸을 당질 과다 상태로 만든다. 그리고 당질의 과다 섭취 역시 다양한 몸의 이상을 초래한다. 당질은 중성지방으로 변하기 쉬운 특징을 지니고 있어 비만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간장에 비정상적으로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방간을 그대로 방치하면 간경변이나 간암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하지만 당질의 과다 섭취로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는 당질이 혈당치를 빠르게 상승시킨다는 점이다. 혈당치가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한다. 인슐린은 온몸의 세포에 포도당을 운반하는 호르몬으로 혈당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갑자기 혈당치가 오르면 다량의 인슐린이 분비되어 이번에는 혈당치가 빠르게 내려간다. 이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혈당치의 심한 변화는 식후 몰려오는 졸음, 나른함, 초조 등의 증상을 초래한다. 그리고 당질의 과다 섭취로 고혈당의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1. 세포가 점차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2. 췌장이 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기 위해 풀가동 상태가 된다. 3. 췌장이 피폐해진다. 결과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저하되는 2형 당뇨병 발병으로 이어진다. 당뇨병에 걸리면 혈당치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온몸의 혈관이 손상을 입어 망막증, 신증, 심근경색과 뇌경색, 치매, 암 등의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혈당치를 내리고 지방을 분해해 세포가 새롭게 태어나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과식과 당질의 과다 섭취로 인한 다양한 피해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식사로 섭취하는 칼로리 줄이기, 당질 줄이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다음 방법을 추천한다.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 공복 시간 만들기. 공복이란 말을 들으면 배가 고파 괴로워하는 모습이 떠오르겠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공복이란 음식을 먹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공복 시간을 만들면 우선 내장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혈당치도 서서히 내려간다. 또한 음식을 먹고 나서 10시간 정도가 지나면 간장에 저장된 당이 소진되기 때문에 지방이 분해되어 에너지로 쓰이게 된다. 그리고 16시간이 지나면 몸이 지니고 있는 자가포식, 오토파지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자가포식이란 세포 내 오래된 단백질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활동으로 세포가 기아나 저산소 상태에 빠졌을 때 활성화된다고 한다. 신체의 질병과 노화는 세포가 늙거나 파괴되면서 발생한다. 특히 호흡을 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중요 기관인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늙으면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가 줄고 활성산소가 증가한다고 한다. 자가포식에 의해 오래되거나 파괴된 세포가 내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면 질병을 멀리하고 노화의 진행을 멈출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복 시간을 만들면 내장의 피로를 해소하여 기능이 활성화되고 면역력도 향상된다. 혈당치가 내려가고 인슐린의 적절한 분비가 촉진되어 혈관 장애가 개선된다. 지방이 분해되어 비만을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가 개선된다. 세포가 다시 만들어져 신체적 이상과 노화의 진행이 개선된다. 이처럼 다양한 몸의 리셋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바로 공복은 최고의 약인 것이다. 게다가 어렵고 성가신 칼로리 계산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공복 시간 외에는 무엇을 먹든 상관없으며 공복 시간 중이라도 도저히 배가 고파 견디기 힘들 때는 견과류 정도는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다. 자가 포식을 활성화하려면 연속적으로 16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이 필요한데 수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무리하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다. 가능하면 매일 계속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주말을 이용해 주 1회만 실천해도 리셋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고의 명약 공복이 몸의 이상과 질병, 노화를 멀리하게 해준다. 물론 나는 평소에도 공복 시간을 실천하고 있다. 참고로 나의 시간 일정은 다음과 같다. 평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삶은 달걀 하나와 생채소 등으로 가볍게 식사를 하고 저녁 21시쯤 일반적인 저녁 식사를 한다. 그 사이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단 배가 고파 일에 지장을 줄 때는 견과류를 먹는다. 휴일,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 일어난 뒤 아침과 점심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녁에만 식사를 한다. 이렇게 나는 평일에는 13시간에서 14시간, 휴일에는 24시간의 공복 시간을 만들어 몸을 리셋하고 있다. 24시간 공복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컨대 밤에 식사를 하고 다음날 아침 조금 늦게까지 잠을 자고 나서 점심 한 끼 정도 거르기만 하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 여기서 내가 공복이란 명약을 얻게 된 계기에 관해 소개하겠다. 과거 나는 물론 직업 특성상 나름대로 식사 내용에 주의를 하고 있었다. 다만 평소 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식과 당질 과다 섭취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어느새 복부에 내장 지방이 쌓이고 대사증후군 체형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2010년 40세의 나이에 설암에 걸렸다는 통보를 듣게 되었다. 암 덩어리 자체는 수술로 무사히 제거했지만 그때까지와 동일한 생활을 계속한다면 암이 다시 재발할 것이 뻔했다. 그래서 나는 다양한 서적과 논문을 읽으며 당뇨병을 비롯한 생활습관병 환자의 치료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어떤 식사를 해야 가장 무리 없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질병을 멀리할 수 있을까? 그 결과 도달한 답이 공복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이었다. 그때까지의 식생활에 익숙했던 탓에 시작하고 나서 한동안은 공복을 유지하면서 견과류를 꽤 먹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몸이 식사법에 익숙해졌고 4개월 뒤에는 내장 지방으로 인한 복부 비만도 해소되었다. 최대 78cm까지 늘어났던 허리둘레는 70cm가 되었고 지금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몸이 가벼워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지 않게 되었으며 암이 재발할 걱정도 없어졌다. 다시 말하지만 공복 시간을 만들기만 하면 과식과 당질 과다 섭취로 인한 폐해를 리셋할 수 있다. 어렵고 귀찮은 칼로리 계산을 하지 않아도 내장의 피로가 해소되고 혈당치가 내려간다. 지방이 줄고 세포가 다시 만들어져 몸의 이상과 질병,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 미국의 최신 연구가 증명, 공복이야말로 장수와 건강의 열쇠. 과식의 폐해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 공복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의학계에서는 공복과 건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예전부터 칼로리 섭취를 삼가는 것이 다양한 질병을 멀리하고 장수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최근 논문들은 단식을 하는 것이 체중과 체지방의 감소로 이어지며 당뇨병, 악성종양, 암,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의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의 신경변성 질환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 공복과 단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여러분 중에는 공복이나 단식이란 말을 들으면 왠지 힘들 것 같다라거나 나는 단식을 할 수 없다라며 거부감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제안하는 식사법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단식과는 꽤 다르다. 왜냐하면 누구나 무리하지 않고 마음껏 음식을 먹으면서 공복이 가져오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단식이란 말에서는 수도승처럼 비쩍 마르고 야윈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우선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도록 하자. 예컨대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 업무와 가사, 육아 등에 쫓겨 식사할 시간조차 없는 탓에 거의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취미 활동에 심취하여 몇 시간이나 먹는 것을 잊은 적이 있다. 휴일에 이불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전날 밤 이후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훌륭한 단식이다.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꼬박 하루 혹은 며칠을 물만 먹으며 지내는 식의 가혹한 짓을 할 필요가 없다. 가능한 한 무리 없이 공복 시간을 만들어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장과 간장 등을 쉬게 하기, 연소시켜 지방을 줄이기, 혈액의 상태를 개선시키기. 수면 8시간 플러스 8시간의 공복으로 몸에 기적이 일어난다. 내장기관을 쉬게 하고 지방을 태우며 혈행을 개선시키고 자가포식으로 세포가 새롭게 태어난다. 이로써 몸을 리셋시켜 몸도 마음도 젊고 건강해진다. 중요한 규칙은 단 하나. 하루 중 수면 8시간 플러스 8시간의 공복을 실천하는 것뿐이다. 수면 시간과 일어나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더해 연속 10시간 이상이 되면 지방의 분해가 시작되고 16시간 이상이 되면 자가 포식 기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예컨대 8시간 잠을 자는 사람이라면 수면 시간과 더불어 8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을 경우 연속해서 16시간 공복 상태가 된다. 수면 시간 전후로 고르게 배분하면 잠자기 4시간 전, 일어난 후 4시간을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가능하면 매일 공복 시간을 갖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일과 가정 형편상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주말을 이용해 주 1회만 해도 상관없다. 그 정도로도 몸의 리셋 효과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식사 때는 무엇을 얼마만큼 먹던 자유. 시작하고 한동안은 갑자기 4시간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내기 힘들다. 일어난 후 공복감이 너무 크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때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보자. 어떤 경우든 몸이 공복에 익숙해질 것이다. 또한 공복 중에 너무 배가 고프다. 공복으로 집중력이 떨어져 일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엔 공복 중이라도 견과류 정도라면 얼마든지 먹어도 상관없다. 나아가 이 식사법은
기본적으로 공복 시간 이외에는 무엇을 먹어도 상관없다. 아무래도 공복을 시작한 후 한동안은 공복이 끝나는 순간 밥이나 면류, 빵 등 당질이 많은 음식이나 단맛 음식, 고기 종류가 먹고 싶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몸이 공복에 익숙해지고 공복력이 단련되면 조금씩 그런 폭식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상이 이 식사법의 규칙이다. 어떤가? 이것만으로도 몸이 리셋되어 건강과 젊음을 얻을 수 있다면 시도해보고 싶지 않은가? 혹시 체중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감정적, 심리적 문제인가요? 음식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생명 유지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엄마의 사랑과 정성을 추억하며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체중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은 독재자의 얼굴로 군림합니다. 음식은 다양한 표정으로 우리들의 감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을 느낄 때 자신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나요? 혹시 초콜릿과 아이스크림과 같은 달콤함으로 위로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폭식으로 자기 위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아진 혈당은 우울한 감정을 위로합니다. 문제는 잠시라는 것이지요. 고혈당은 기분을 좋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우울하게 합니다. 음식을 통한 위로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상처를 위로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마음껏 드십시오. 물론 음식을 먹는 행위가 감정적인 고통을 치료하기 위한 최선의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가공식품 대신 원형 그대로의 음식을 드십시오.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과 소통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감정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아이스크림 한 그릇을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외로움이 살면서 찾아온다면 영화관이나 서점에 가십시오. 흥미로움과 즐거움을 찾는 행위는 먹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십시오. 격렬한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걸으세요. 천천히 산책을 하세요. 한동안 걷고 나면 자신을 억눌렀던 문제가 좀 더 쉬워 보일 것입니다. 걷기는 부신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리고 엔도르핀을 방출합니다. 잠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의 호흡은 짧아집니다. 잠시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면서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잘못된 습관의 굴레를 끊어버리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해낼 것입니다. 다음 조언들을 참고해 주세요.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컷 먹지 말고 필요한 만큼 드세요. 음식은 식탁에서 드세요. 요리를 하면서 집어먹지 마세요. 남은 음식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보면서 식사를 하지 마세요. 입이 심심할 때 냉장고와 주방 근처를 방황하지 마세요. 음식 일기를 쓰세요.
기록은 가장 좋은 코치입니다. 천천히 식사하세요. 그리고 오래 씹으세요. 이 습관은 비말을 탈출하는 필살기이기도 합니다. 씹는 과정은 맛을 느끼는 과정이자 제초의 소화 과정입니다. 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포만감의 신호를 빠르게 느끼게 됩니다. 비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씹지 않고 흡입하는 잘못된 악습이 있습니다. 하루에 4-5번 체중계에 오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몸에 대한 고문입니다. 어떠한 체중 감량 계획도 몇 시간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매일 체중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엄청나게 복잡한 인체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자신의 신진대사 반응에 따라 좌우됩니다. 신진대사의 저항이 높으면 체중계의 숫자는 거북이 걸음으로 움직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애킨스 영양학은 하루 0.2에서 0.4kg의 체중을 줄였습니다. 체중 감량은 신진대사가 반응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체중의 변화를 체중계의 숫자보다 옷을 입을 때 먼저 느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최고의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완벽한 몸과 무리한 체중 감량 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과도한 욕심은 실패의 덫이 됩니다. 분명히 실수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김없이 체중 고온을 지나갈 것이며 포기하고 싶은 유혹의 속삭임이 소리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라톤에서 1등을 한 선수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결승점까지 완주한 모두는 승리자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자신만의 페이스가 있듯이 체중 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신만의 속도로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결국 우리는 결승점에서 만날 것입니다. 애킨스 영양학이 효과 있는 6가지 이유. 첫째, 어떤 다이어트보다 더 많은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많은 임상에서 동일한 칼로리를 소비할 때 애킨스 영양학은 다른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지방을 감량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체지방이 줄어든다는 것은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둘째, 다이어트의 실패 원인은 주로 배고픔입니다. 다이어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맛있고 즐겁고 포만감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제 탄수화물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정제 탄수화물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나면 단맛에 대한 강한 욕구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에 다양한 고기와 생선, 샐러드, 버터와 크림, 향신료와 허브 등으로 대체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음식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셋째, 애킨스 영양학은 체중 감량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저칼로리, 저지방 식이요법의 문제점은 체중 감량과 체중 유지 프로그램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가 끝난 후에 과거의 식사 방식으로 돌아가면 체중은 놀라운 속도로 되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칼로리의 양을 제한할 때 신진대사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칼로리를 느리게 태웁니다. 즉, 기초대사 속도가 떨어집니다. 다이어트를 끝내고 다시 열량이 높은 식품으로 돌아가도 몸은 여전히 칼로리를 천천히 연소하는 상태에 머뭅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지속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에킨스 영양학은 다릅니다. 체중 감량 후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체중은 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 해답은 체중 감량과 체중 유지 단계에서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에킨스 영양학은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러한 효과는 체중 감량에 확실히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좋아졌던 경험을 하고 나면 다시는 기분 나쁜 상태로 돌아가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취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면서 변화된 자신을 만나보십시오. 다섯째, 이 프로그램은 건강합니다. 탄수화물 제한 식단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주방 지방 수치를 개선하고 혈당과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모든 지표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대다수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 기간 동안에 심리적 불쾌감이 동반됩니다. 피로, 짜증, 우울증, 집중력 장애, 두통, 불면증, 어지러움, 속쓰림 등 다양한 부작용을 보였습니다. 에킨스 영양학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특별한 처방입니다. 여섯째, 점점 더 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에킨스 영양학은 비만을 조절하고 질병의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인슐린 수치에서 비롯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몸이 지방을 축적하는 메커니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인슐린 상태를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높은 인슐린은 당뇨병, 동맥경화증, 고혈압을 유발하며 심지어 암의 발병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킨스 영양학은 저칼로리 식단인가요? 아닙니다. 에킨스 영양학은 칼로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덜 배고프며 음식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칼로리도 덜 섭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혈당은 음식 갈망과 거짓 배고픔을 사라지게 해줍니다. 둘째,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만족하고 음식을 덜 필요로 합니다. 고기, 생선, 치즈, 견과류, 계란, 전홍말 채소 및 과일은 영양가가 높습니다. 에킨스 박사의 요점 정리.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체중을 감량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충분히 제한하면 몸은 포도당을 태우는 시스템에서 지방을 태우는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몸은 지방대사 시스템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칼로리와 지방을 소모합니다.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했을 때 에킨스 영양학은 다른 다이어트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지방을 감량하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미국의 식단에서 탄수화물 섭취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더불어 비만, 당뇨병, 심장병과 같은 생활습관 질병의 발병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주방과 냉장고에서 설탕과 관련된 제품을 모두 없애십시오. 마트에서 가야 할 곳은 고기, 생선, 과일과 채소를 파는 코너입니다. 다른 곳은 모두 무시하십시오. 토스트, 머핀, 베이글, 시리얼과 같은 고탄수화물로 식사를 하지 마십시오. 지방 분해가 체중 감량의 열쇠입니다. 과체중이 되면 신진대사가 미로에 빠지게 됩니다. 이 미로는 높은 인슐린 수치에 의해 만들어진 몸의 시스템 장애입니다.
자신이 미로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신진대사로 인한 비만의 굴레가 얼마나 견고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로를 헤쳐나올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분해입니다. 이 열쇠는 몸의 시스템 장애를 치료하고 희망을 선물합니다. 지방분해는 살을 빼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진리입니다. 지방을 태우는 것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에킨스 영양학으로 살을 좀 뺄 수 있지만 얼마 후 다시 살이 찌지 않을까요? 에킨스 박사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망설이지 않고 답변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킨스 영양학 4단계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른다면 지속적인 체중 감량과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지방 분해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을 태우면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케토시스입니다. 케토시스는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할 때 발생합니다. 체내에 충분한 포도당이 없을 경우 몸은 자동적으로 지방을 분해해서 대체 에너지인 케톤을 생성합니다. 즉, 케톤이 생성되는 과정을 케토시스라고 부릅니다. 탄수화물 제한요법은 오래전부터 제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케토시스 수준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이미 심각하게 신진대사가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킨스 영양학은 하루 탄수화물 20g 제한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단계별로 자신의 상태에 따라 탄수화물 음식의 양과 종류를 점차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목표 체중을 달성하게 되면 체중 유지를 위한 자신만의 탄수화물 임계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킨스 영양학은 간단하며 효과적입니다.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고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지방분해는 봄날의 햇살처럼 눈부신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두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의 연료는 포도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절반만 진실입니다. 나머지 절반의 연료는 바로 케톤입니다. 케톤은 지방 분해가 일어날 때 생성되며 세포에 활력을 공급합니다. 또한 뇌를 비롯해 중요한 장기들에 공급되는 에너지입니다. 특히 케톤은 포도당에 비해 활성산소가 적게 발생하는 청정 연료입니다. 이 두 가지 연료는 에너지 대사를 위해 몸이 선택한 균형입니다. 호흡과 소변으로 케톤이 방출되는 상태라면 체지방을 태우고 있다는 대사적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케토시스는 체중 감량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케톤을 더 많이 방출할수록 더 많은 지방이 분해됩니다. 지방 분해는 체중 감량의 과학적인 방법이며 케톤은 포도당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연료입니다. 케토시스는 날씬함과 건강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선물합니다. 또한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케톤이 건강한 대체 연료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보다 지방을 태우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신체에서는 몸의 연료로 지방이 케톤으로 쉽게 전환됩니다. 하지만 과체중인 사람들은 인슐린 수치가 높아서 케톤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비만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과다한 인슐린이 분비되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야 포도당 대사에서 케톤 대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인슐린 시스템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몸은 두 가지 연료 시스템이 존재할까요? 그 해답의 힌트는 역시 원시 인류에 있습니다. 수렵과 채집에 의존했던 원시 인류는 항상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배고픔이 일상이었죠. 그래서 인류는 몸의 식량 창고가 부족할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매우 효율적인 저장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혹시 곰과 같이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었나요? 곰은 6개월 이상 겨울잠을 잡니다. 땅속에서 6개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 활용 때문에 가능합니다. 원시 인류는 오랜 빙하기를 거쳐 생존해 왔습니다. 원시 인류는 기나긴 겨울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인간은 지방 분해를 통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포도당과 케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것은 인체의 신비입니다.